계속해서 또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33분, 3시 3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드리 엥겔스에 관한 책을 리딩해 보는 시간을 끝으로 엥겔스는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오전 일찍 한번 녹화를 하려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처럼 녹화를 많이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엥겔스, 그 다음에 레닌, 이 세 사람을 세트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엥겔스를 완전히 끝난다면 레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말이죠. 이런 게 나옵니다. 네. 하여튼 말이죠. 필연에서 자유로 개인을 해방시킨 혁명 이론 역사. 프리드리 엥겔스.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고 넘기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상상력이 개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서론. 상상력이 개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닌가. 프리드리 엥겔스를 기념한다는 것은 올해는 프리드리 엥겔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인류의 역사도 어느 정도 오래되다 보니 또 나 자신도 제법 이 지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 매년 무슨 기념회도 늘어간다. 그러니 올해는 헤겔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다. 그러면 어쨌든 헤겔도 좀 읽어보고 베토벤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하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21세기인데도 더욱이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유폐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집안에 눌러앉아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다. 어차피 사람은 많지만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은 아직 아닌 듯하다. 누구나 저마다 자신이 잘났다고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참 난세인 듯하다. 산다는 것은 사람 되기일 뿐인데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프리드리 엥겔스를 기념하고자 한다. 내가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나름 열심히 산도가하면서 한계를 뛰어왔지만 여전히 엥겔스의 의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뭔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엥겔스에 관해 대단한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소박하게 이렇게 엥겔스의 저술 중에서 세 편의 글을 골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새롭게 성찰해 보려고 한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또 목차를 보면 말이죠. 독일에서 혁명과 반혁명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유럽 대륙에서 혁명적 연극의 제일막은 끝났다. 1848년의 허리케인 이전에 있었던 과거 권력이 다시 현재의 권력이 되었고 한때 조금은 유명했던 지배자들인 임시통치자, 삼두체제 집정관, 독재자 등은 자신들의 수행원인 대의원, 문관 및 무관, 지사, 재판관, 장군, 장교 및 병사와 함께 멀리 떨어진 해안가로 쫓겨났고 바다 건너 추방되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갔다. 그들은 대륙 밖에서 이름뿐인 외국당의 이교도 분리파 형태의 새로운 정부들인 유럽위원회, 중앙위원회,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보다 더 현실적인 어떤 세력보다도 엄숙한 선언으로 자신들의 도래를 알렸다. 전선의 모든 지점에서 대륙의 혁명적 당파가 아니 오히려 당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겪었던 패배보다 더 심한 패배를 상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무엇이었던가? 사회적 및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 중간 계급의 투쟁은 이제까지 그 유례가 없던 48년간의 투쟁을 포함하고 프랑스 중간 계급의 투쟁 역시 그 유례가 없던 40년간의 투쟁을 포함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복고된 군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히 정착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 바로 그 순간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미신의 시대, 즉 혁명을 소수 선동가의 사악한 증오로 돌리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혁명적 격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낡은 제도의 방해로 인해 만족되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 욕구가 그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에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욕구는 아직 직접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전반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런 욕구를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고, 결국 그 욕구는 자신의 족쇄를 폭파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제1막의 끝과 제2막의 시작 사이에 주어진 아마 짧은 것 같은 막간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작업을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즉 최근의 봉기와 그 패배 모두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한 연구다. 다시 말해 소수 지도자들의 순간적인 노력, 능력, 결점, 오류 혹은 배신 행위에서가 아니라 격동에 휩싸인 국민들 각자의 전반적인 사회 상태와 존재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들이다. 또한 어디서나 인정되는 사실은 1848년 2월과 3월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운동은 몇몇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다소간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의 수많은 계급이 아주 극명하게 느꼈던 국민적 욕구와 필요의 자발적이고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혁명의 성공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해 본다면 우리는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혹은 시민 누구였다라는 뻔한 대답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배신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 누구는 믿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만을 품목으로 취급하는 정치적 당파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혁명적 격동과 그것에 대한 진한 모두의 원인에 대한 탐구와 서술은 더욱이 역사적 관점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모든 이런 사소한 개인적 분쟁과 반대 비난, 혁명을 침몰시키는 암초의 한복판으로 혁명의 배를 몰고 간 사람은 마라스트였다. 혹은 르드리 롤랭이였다. 아니 혹은 루이 블랑이었다. 혹은 임시정부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다. 혹은 이들 전부였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상반된 주장들, 이것들이 사건의 세세한 경과들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모든 이런 다양한 운동을 관찰했던 미국이나 영국인에게 무슨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무슨 견해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비록 3,600만의 국민이 11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능력이건 악한 능력이건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능력밖에 안 되는 이 11명이 석 달 동안에 3,600만의 국민을 파멸시킬 수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부분적으로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이 3,600만이 어떻게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위해 단번에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는지 그들의 과거 지도자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다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것이 질문이다.
그러므로 1848년의 독일 혁명을 필연적으로 만든 동시에 1849년과 1850년의 일시적 진압을 불가피하게 만든 원인을 신문 트리뷴의 독자들 앞에서 제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독일에서 진행된 사건들에 관한 완전한 역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의 사건들과 후세대의 판단이 얼핏과 우연적이고 연관성이 없으며 연결할 수 없어 보이는 사실들이 뒤섞여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사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세계사의 일부를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한정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의 중요한 사건들과 주요한 변화를 해명하기 위해 그리고 아마 그리 멀지 않았음을 다음의 폭발이 독일 인민을 이끌어갈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혁명 전야의 독일 상태는 어땠는가? 그 형태가 모든 정치적 조직의 기초였던 인민군의 다양한 계급의 구성은 독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더 복잡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봉건제가 대도시 특히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강력하고 부유한 중간 계급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거나 혹은 최소한 영국에서처럼 몇몇 중요하지 않은 형태로 축소된 반면 독일의 봉건 귀족은 자신들이 과거 특권을 그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봉건적 토지 제도도 거의 모든 곳에서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농촌의 영주들은 심지어 그들의 토지에 사는 주민에 대한 재판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 특권과 군주들에 대한 통제권을 뺏겼지만 그러나 그들 영지인 농민에 대한 중세적인 특권을 거의 모두 유지했고 면세권 또한 유지하였다. 봉건제는 몇몇 지방에서 하여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내용이 길어지겠으니까 생략하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이거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그의 생의 대부분을 아직도 뉴욕에 거주하는 이로쿼이인들 사이에서 보내고 있고 그중 한 종족 세네카족의 양자가 된 모건은 그들에게 실제 가족 관계와 모순되는 친족 체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모건이 대우 혼가족이라고 부르는 쌍방에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단혼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부의 후손들은 온 세상 앞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였고 그렇게 인정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의 호칭을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사실상의 사용은 모순적이다. 이로쿼이족 남자는 자신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라고 부른다. 자녀들은 모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그는 자기 자매의 자녀들을 자신의 조카 혹은 조카딸이라고 부르며 그 자녀들은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다. 반대로 이로쿼이족의 여자는 자기 자매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똑같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며 그 자녀들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남자 형제의 자녀들을 조카 혹은 조카딸이라고 부르며 이 자녀들은 그 여자를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형제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자매의 자녀들도 역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 반대로 한 여자의 자녀들과 그 여자의 남자 형제의 자녀들은 서로 종형제 혹은 종자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단순히 공허한 호칭이 아니라 혈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 동등함과 비동등함에 대한 실제적 견해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개개인이 서로 다른 수백 가지 친족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완성된 친족 체계의 기초 역할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체계는 모든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실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원주민, 즉 데칸의 드라비다족 그리고 힌두스탄의 가우라족도 거의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남인도 타밀족의 친족관계 표현과 뉴욕주의 세네카 이루코이족의 친족관계 표현은 지금도 200종 이상의 친족관계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인도 종족들의 현재 가족 형태에서 생기는 친족관계 역시 모든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친족체계와 모순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모든 야만족과 미개족의 경우에 친족이 사회질서에서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체계의 의미를 상투적 설명으로 넘길 수 없다. 아메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아시아에서 인종이 전혀 다른 민족들 사이에 역시 존재하고 또 형태가 조금 다를 뿐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 관해서 우리는 그 체계를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맥레넌이 시도했듯이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매우 엄숙한 서로 간의 의미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 의미의 총체가 이 민족들의 사회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설명이 발견되었다. 샌드위치 제도와는 금세기 전반까지도 아메리카 고대 인도의 친족 체계가 요구하는 바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 아저씨와 아주머니, 조카와 조카딸을 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그런데 기묘하다. 하와이에서 타당했던 친족 체계는 거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 형태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거기서는 사촌들이 모두 예외 없이 형제자매이고 또 그들은 단지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 자매의 공동의 자녀들 혹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의 공동의 자녀들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기의 부모의 동기 전체의 공동의 자녀들도 인정받는다. 따라서 아메리카 친족 체계가 아메리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와이에서는 아직 실제로 남아있는 더 원시적인 가족 형태를 전제한다면 한편으로 하와이의 친족 체계는 그보다 더 원시적인 가족 형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가족 형태가 있었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친족 체계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건은 말한다. 가족은 능동적인 요소다. 그것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사유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전진한다. 이에 반해 친족 체계는 수동적이다. 그것은 가족이 시간과 함께 진보를 이루고 오랜 세월에 지나서야 비로소 기록하고 가족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난 다음에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마르크스는 여기에 덧붙이길 그리고 정치, 경제, 법률, 종교, 철학 등 모든 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족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의 친족체계는 화석화하며 친족체계가 관습적으로 존속하는 동안에 가족은 성장하여 이 체계의 틀을 벗어난다. 귀비에가 파리에서 발견한 동물 골격 뼈를 보고서 그것이 유대의 뼈고 지금은 까지도 아메리카 고대 인도의 친족체계가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 아저씨와 아주머니, 조카와 조카딸을 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존재하였다.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합시다. 아유. 그런데 기묘하다. 하와이에서 타당했던 친족 체계는 거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 형태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거기서는 사촌들이 모두 예외 없이 형제 자매이고 또 그들은 단지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 자매의 공동의 자녀들 혹은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의 공동의 자녀들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목차를 사회주의 이론을 인류 발전의 역사적 지평으로 확대. 국가는 사멸하고 역사 박물관의 물레와 청동도끼 옆에 전시하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작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루이스 H. 모건의 연구와 관련하여는 제목에서 보듯이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가족의 기원과 가족의 변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유재산과 국가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와 공동사회의 계급 분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예적 강제기구 국가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정립한 과학적 사유주의 이론을 인류의 역사의 변화 및 발전에 적용함으로써 엥겔스는 자신과 마르크스 이론의 일반 타당성을 역사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초판은 1884년에 나왔지만 본문은 1892년 수정된 증보된 제4판이다. 그중 제2판 제2장 가족과 마지막 제9장 그러니까 초판이 1884년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그 해에 엥겔스의 이런 그게 나왔다는 거, 저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중 제2장 가족과 마지막 제9장 미개와 문명만을 여기에 실었다. 책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선사시대의 문화단계 미개야만 2. 가족 3. 이루커의 시족 4. 그리스 시족 5. 아테네 국가의 성립 6. 로마의 시족과 국가 7. 겔틴과 독일인의 시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그래서 노동운동이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에 지필되었다. 발전된 산업국가들에서는 부르주아적 변혁이 본질적으로 완료되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반동 세력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확실하게 관철시켰다. 자본주의는 세계 체계로 발전되었고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더욱더 자신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착취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19세기 7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세계사적 시대로 이행하는데 자본주의가 자유 경쟁으로부터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시대가 된다. 과학적 기술의 발전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산력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부르주아지 계급 지배가 생산력의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자연과학과 더욱이 사회과학의 발전에서 부르주아지가 세계사적 진보의 담당자였던 국면이 과거 지사에 속하게 된 최초의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세계사적 진보의 역할은 프롤레타리아로 넘어갔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은 1871년의 파리 코민이었다. 처음으로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지배를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파리 코민의 좌절 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의사의 일정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말이죠.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공산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공산주의 정권의 핵심이었던 정치인들이 노동자 농민 출신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공산주의 정부를 이루고 있는 그 통치자들 중에 그 노동자 농민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출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히려 그 공산주의 시대에는 공산주의 귀족이라는 또 다른 귀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북한에서도 보면 뭐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김정은 그 공산당 정권에 노동자 농민 출신이 들어가서 뭐 어떤 뭐 중앙당 간부를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공산당이라는 게 말이죠. 노동자 농민을 위한 그 통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동자 농민은 어떤 중앙의 권력을 잡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 공산당 정부에서 오히려 노동자 농민이 착취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헛된 이상일 뿐이고 실제 그 레닌이 이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소련이라는 그런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 명칭을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아닌 소련 공산주의를 실행했는데 여러분 그 알다시피 그 레닌, 스탈린 뭐 이런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레닌,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그 참 악독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6.25를 일으켰잖아요. 스탈린이가 김일성이를 사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이가 그 김일성이를 사주해가지고 6.25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또 무참하게 그 죽어갔습니까? 그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공산주의를 하는 그 놈들이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참 순수한 마음에서 가장 이상적인 생각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썼는데 실제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개판이었다. 개망난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엥겔스와 마르크스 그 자체는 참 이상주의를 동경했고 공산주의라는 이상주의를 동경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현실에서 실천해보고자 했던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닌, 뭐 스탈린 이런 놈들이 굉장히 그런 놈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말이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내가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근데 이 뭐 책을 리딩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렸을 때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 산골에서 그때 그 라디오 주파수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TV가 농촌까지 보급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TV가 농촌에까지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TV도 못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은 그 단파 방송류의 그 방송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 기억이 내가 아까 있는데 그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런 멘트를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게 이 라디오를 이렇게 틀면 말이죠. 굉장히 소리가 아주 잘 들릴 때가 있고 커졌다가 또 아주 소리가 작아져서 잘 안 들리다가 또 다시 커졌다가 그래요. 이 전리층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미국에서 오는 전파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일정하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잘 나오다가 갑자기 또 확 소리가 엄청나게 작아졌다가 또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잡음도 심하죠.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 수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음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잘 못 들어요. 좀 듣다 보면 이 실증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라디오 이렇게 채널에 걸렸고,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여기는 모스크바 방송입니다. 이런 또 모스크바에서 보내는 또 한국어 방송이 있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여기는 모스크바에서 보내드리는 모스크바 방송입니다 하는 말투가, 한국어 말투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소련하고는 전혀 이 외교 관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유교 이후라 아주 유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권 국가하고는 일제 외교 관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중공, 그 다음에 소련, 이런 중공과 소련은 정말 철의 장막이라고 했죠. 철의 장막. 이런 커튼이, 철로 된 커튼이 닫혀진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유교가 이 소련의 스탈린이 유교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왠지 소련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고 그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스크바에서 오는 그 방송을 듣는다? 이거는요, 당장 잡혀갑니다. 내가 살았던 곳은 접촉 지역이에요. 휴전선 근방이라 거기는 주로 이제 형사들보다는 이 공안 계통의 형사들보다는 주로 이 군부대 보안대가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거기가 군사지역이라 그래요. 군사지역이라서 이 민간인을 다루는 그런 형사보다는 오히려 보안부대에서 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 모스크바 방송을 듣는다고 하면 당장 잡혀갑니다. 이 보안부대 당장 잡혀가요. 그래서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들었죠. 근데 여기는 모스크바에서 보내드리는 모스크바 방송입니다. 억양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얘기한 말투는 정확한 한국 말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억양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로 이 모스크바에서 이 방송이 옵니다. 그것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와 소련과 중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포적인 그런 감을 갖고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 내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MBC 방송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런 얘기 했다면 당장 보안부대에 끌려가는 겁니다.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맞고 고문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내가 전번에 인천 송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천 송도에 오면은 마치 외국의 어느 도시에 온 기분을 느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예전서부터 우리나라는 높게 이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10층 대부분 높아봐야 10층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들이 대부분 높지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높게 집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가도 굉장히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마치 외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송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산의 마린시티라는 곳을 가보십시오. 마린시티를 가봐도 외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 마린시티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통유리로 된 있는 아주 굉장히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부산의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산의 앞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통유리 고층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 보면 야, 이거는 외국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접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한 밤 10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불을 꺼라. 가정에서도 일제히 불을 끄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정이나 불을 켜놓을 일이 있으면은 이 창을 담요로 전부 가리라는 겁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 밖에 나가 보면요. 이 인가가 전부 아주 암흑천지입니다. 이 불 하나 보이질 않아요. 이 등화관제를 관리하는 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집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있으면은 당장 군인이 쫓아와요. 당신들 말이야. 등화관제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조금이라도 불빛이 창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집에 이 불빛이 밖으로 나가면은 북한의 적기로부터 공습을 받는다. 적기가 높은 상공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지상을 내려다볼 것 아니겠어요? 지상을 내려다보다가 지상에 불빛이 보이면 저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곳에다 불빛이 보이는 곳에다가 폭탄을 떨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공습을 할 줄 모른다 해가지고 이 불빛이 일절 채워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밤 10시만 되면 일제히 불을 소동하는 겁니다. 북한의 적기가 날아와서 공습을 한다 해가지고 이 불빛이 절대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불을 완전히 끄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은 창문에다가 이 두꺼운 담요 같은 걸 쳐가지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등화관제를 철저히 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심했고 전쟁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철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 등화관제를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의 적기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휘젓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공중전을 벌여야 된다고죠. 우리나라 이 공군도 비행기가 떠서 이 북한의 적기와 이렇게 공중전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이 공군이 작전을 하는데 많이 애로가 많다. 이래가지고
10층 이상 건물은 절대 못 짓겠습니다. 국가에서 건축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시일이 흘러가서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빌딩이었었냐면은 지금의 한화그룹, 그 서울 중구에 가면요 3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게 한화그룹 빌딩이 한화그룹 사저였습니다. 한화그룹 그 회사 건물이었어요. 그게 이제 31층짜리가 생기고서 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구경하려고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31층짜리가 최고 높다고 야단을 떨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낮게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이 북한의 공습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강력히 규제를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공군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고층 빌딩을 못 짓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서울 중구에 그렇게 3일 빌딩이 이제 세워졌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아주 야단을 떨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시점에 또 여의도에 63빌딩이 생겼어. 야 63빌딩이 최고 높다. 뭐 그래가지고 63빌딩 전망대 올라가지고 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본다. 서울에 또 명소가 됐었어. 서울의 명소가 됐었는데 그게 고작 63층뿐이 안 됐다고 하죠. 근데 오늘날 그 인천 송도에 세워진 그 빌딩들이 80층 이상 되는 빌딩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 여의도의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송도 신도시에 세워졌다고 하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그 빌딩이 얼마입니까? 롯데 빌딩이 100층이 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층 이상 건물은 그 짓질 않았는데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공군이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높은 건물을 절대 짓지를 못하겠었는데 처음에는 3일 빌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좀 흘러서 63빌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롯데 빌딩 100층이 넘는 빌딩이 세워졌다. 아니 그런 바람이 고층 빌딩 시대가 벌어져 가지고 송도도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의 그 마린시티에 가면은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마린시티에 가도 이 외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 10층 이상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게 강력 규제를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 고층 빌딩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레이더라는 게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레이더라는 게 발명되고 나서 이 하늘도 마음대로 이제 관리하게 됐다고죠. 예전엔 그 하늘이라는 영역은 마음대로 어떻게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간이 육안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뿐만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딱 하늘을 쳐다보다가 적기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야 이제 적기가 나타났다 이럴 수밖에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육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레이더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레이더로 쫙 공중을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킬로 밖에서 적기가 나타났다 해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제는 고층 건물을 지어도 되겠구나 해서 그때서부터 고층 시대가 난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산에 나무가 우청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산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다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대한민국도요, 나무 심기를 꺼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 근방에 적접 지역에서는요, 나무를 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북한의 공비가 내려오면은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은 눈에 띄질 않는다고죠. 산에 나무가 없어야 북한에서 공비가 내려와도 발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때는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봐도 오로지 이거야. 사람 육안으로만 볼 뿐이야.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은 이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내려와도 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알아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숲속에 무장 공비가 숨어봐.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휴전선 근방으로는 나무를 일제를 못 심게 했던 겁니다. 그냥 민둥산 형태로 놔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점점 이제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공중 정찰기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거액을 미국에다 주고 공중 정찰기도 들여왔고, 또 이제 요즘에 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열 화상 카메라라고 생겼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아무리 나무가 울창해도 공비가 이 나무 숲에 숨었다, 이 열 화상 카메라로 내려다보면요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열을 발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은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을 재면 체온이 얼마입니까? 37.6도인지 사람 체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자체가 열이 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 열화상 카메라를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떠가지고 내려다보면요, 아무리 공비들이 이 숲속에 숨었어도 다 잡힙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나무를 심어도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이 휴전선 근방에도 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도가 이제 수풀이 무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레이더라는 게 발명이 되니까 이제 적기가 날아오는 것도 얼마든지 하늘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등화관제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제 밤을 즐기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공중에서 만약 그때 위성에서 촬영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은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아요. 전혀 불빛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등화관제를 철저히 하니까. 근데 이 하늘을 감시하는 그 레이더가 생기고 나서 이제는 밤에도 마음 놓고 불을 켜고 살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프리드리 엥겔스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발을 하러 갑니다, 내가. 그래서 한 번 정도 녹화를 하게 되려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엥겔스는 완전히 끝났고, 다음에는 공산주의를 실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한 레닌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